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공개된 날 파키스탄 협상팀은 의아했습니다. 이란을 가장 강하게 압박한 데이터가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 군사력도 중간. 그런데 남호 피격 이후 단 25일 만에 한국이 협상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날은 두바이 항구 새벽이었어요. 예인선 경적이 3번 울렸습니다. 선착장에 있던 인부들이 모두 작업을 멈추고 바다 쪽을 봤어요. 예인선 뒤로 끌려오는 배가 있었는데 남우호였어요. 한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초대형 유주선이에요.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이란 대한미사일에 피격됐어요. 선체 한쪽에 구멍이 났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대피했어요. 두바이 항구로 예인된 건 피격으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새벽 열기가 이미 항구 위에 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남우호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중재국 외교관으로 18년 차인 제 눈에도 그 선체는 생소했죠. 미사일에 뚫린 철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건 2026년 2월 28일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하면서였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봉쇄를 선언했어요. 하루 2천만 배럴이 지나던 해협이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곳이었거든요. 한국이 제일 크게 흔들렸어요.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해서잖아요. 해협이 막히자마자 도입 단가가 87.9% 뛰었어요. 배럴당 68달러이던 게 128달러가 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안에 발이 묶였어요. 그 안에 한국인 선원 15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죠? 그래도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크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동 전쟁이 2달이면 나라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국이 묶인 선박이 더 많았고 일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료 아리프가 브리핑 자료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한국이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었죠. 그러면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협상에서 가장 강한 압박 변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자료를 내려놨어요. 파키스탄이 중재국이 된 건 미국 편도, 이란의 적도 아닌 드문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수싸움을 봐왔는데 이 테이블에서 한국이 왜 변수가 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항구 저편에서 금속 태우는 냄새가 흘러왔어요. 나무호 선체를 용접하는 파란 불빛이 새벽 안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이 협상에 무슨 명분으로 관여합니까? 제가 아리프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 선체 앞에서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날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였어요.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동맹국들에 회람됐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트럼프가 서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초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면서 항구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나무호 용접 불빛이 여전히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배가 뭘 의미하는지 그날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건 밤이었어요. 세레나 호텔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경비 인력이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바리케이트가 진입로를 막았고 취재진은 길 건너 프레스 센터로 밀려나 있었어요. 협상 재개 소식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자마자 아리프가 문을 두드렸어요. 브리핑이 10분 뒤에요. 세레나 호텔 3층 회의실에는 중재팀 6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담판이 실패로 끝난 지 6주가 지났는데 그 무게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4월 11일 그 회담을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미국 측은 벤스 부통령이 직접 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왔어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양측이 직접 마주 앉은 첫 고위급 회담이었죠. 그런데 협상은 하루 만에 끝났어요. 벤스가 말했습니다. 이란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란은 공은 미국 쪽에 넘어갔다고 반박했고요. 파키스탄은 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장 나와즈가 자료를 열었어요. 상황을 정리합니다. 미국은 해협 개방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란은 제재 해제가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이 간격이 아직 안 좁혀졌어요. 그러면서 나와즈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난 라운드에서 한 가지를 계속 꺼내더라고요. 피해 선박 현황이에요. 아리프가 화면을 넘겼어요. 5월 4일 나무호가 피격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 목록이었어요. 총 선박수, 국적,
선언 현황.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그 중에 한국 선박이 26척이었어요. 이란이 왜 이 자료를 꺼냈습니까? 피해를 입힌 게 자기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아리프가 대답했어요. 저는 자료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박 26척이요? 중국보다 적은 숫자잖아요. 더 큰 피해국들도 있는데 이란이 왜 한국을 언급합니까? 아리프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파키스탄 측에 서한을 보내왔거든요. 정식 항의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첨부한 서한이었어요. 데이터를 첨부한 서한이라니요.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작은 나라들은 항의 성명을 내는 거예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둘 중 하나죠. 숫자를 보내오는 쪽은 드물었어요. 무슨 데이터입니까? 원유 도입 단가 추이, 선박 위치 좌표, 선원 국적별 현황, 일자별 손실 규모, 그리고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성사됐을 경우 예상되는 복구 시나리오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이 낯설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피해국 소리를 안 지르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당하면서 데이터나 보내는 거잖아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나왔습니다. 호텔 옥상 테라스 쪽으로 발이 향했어요. 이슬라마바드 야경이 발 아래 깔려 있었어요.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 이어지고 그 너머로 산 실루엣이 희미하게 서 있었어요. 뜨거운 밤 공기가 테라스 위로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측에서 검토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며칠 안에 결정할 거라는 소식이 돌고 있었어요. 이란이 그 논의에서 계속 한국 선박 현황을 꺼낸다는 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항의도 아니고 시위도 아닌 데이터를 보내온 나라.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면 이 서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왜 데이터였는지 그 물음이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나와즈가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이란 측 채널에서 접촉 요청이 왔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란 쪽에서 먼저 연락해온 건 4월 11일 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뭔가를 원하거나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죠. 이슬라마바드 구시가지 안쪽 카페였어요. 낡은 목재 냄새가 문을 열자마자 올라왔습니다. 이란 외교 채널과 연결된 중간인물 카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30 후반, 말이 적고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접촉한 적이 있었거든요. 카말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란 측에서 검토 중인 자료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든 건 지난 브리핑에서 봤던 그 문서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파키스탄에 보낸 데이터 서한이었어요. 이게 왜 이란 측에 있습니까? 이란이 직접 입수했어요. 파키스탄 채널을 통하지 않고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파키스탄에 보낸 서한이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란이 굳이 이걸 우리한테 다시 꺼내 보이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란이 이 자료로 뭘 하려는 겁니까? 카말이 수첩을 펼쳤어요. 이란 측에서 말하기를 이 데이터 중 몇 가지 수치가 미국에 보내는 협상 제안서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제 나와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외교부 연락이요? 파키스탄이 심부름꾼 노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란이 이 데이터를 자기네 협상 제안에 쓰고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입니까? 카말이 서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됐을 때 한국의 원유 수입이 정상화되기까지의 예상 기간과 그에 따른 전 세계 정유 단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항목마다 날짜별, 국가별 수치가 달려 있더라고요. 한국은 봉쇄가 30일 안에 풀리면 단가가 40% 회복된다고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회복 속도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겠죠?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치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란이 피해국 데이터를 협상 근거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료를 만든 건 당한 쪽이잖아요. 카말이 고개를 들었어요. 피해국이 먼저 계산을 끝냈거든요. 이란도 미국도 아직 이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에요.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밖에서 스쿠터 경적 소리가 2번 들렸어요. 카말은 수첩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 최종 협상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공식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중재팀 사무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이었어요. 봉투를 다시 꺼냈거든요.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오후의 빛이 유리 위에 번지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국 원유 비축부는 208일치. 그런데 정유사가 정상 가동 가능한 기간은 47일. 208일치가 있는데 47일에서 멈추는 이유가 뭔지 각주가 달려 있었어요. 추가 정제 공정 없이는 휘발유와 경유 생산이 47일에 끊긴다는 거였습니다. 비축유가 있어도 가공할 설비가 멈추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란 협상 제안서에 들어간다면 단순히 한국의 피해 계산이 아닌 거잖아요. 해협이 계속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먼저 정확한 계산을 내놓은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중재팀 사무실 형광등이 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와즈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조항 초안 최종 검토입니다.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만들어 온 문서였어요. 이란 측과 미국 측 사이에서 수십 번 수정이 오간 그 문서가 이제 3페이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었어요. 해협 통행 정상화.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한다. 통행료 부과 없음. 선박에 대한 공격 금지. 두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이란은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협 내 기뢰를 전량 제거한다. 저는 이 두 조항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30일이라는 기한,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나와즈가 파일을 뒤졌습니다. 5라운드에서 이란 측이 처음 꺼낸 거예요. 그런데 근거로 제출한 게 있었거든요. 나와즈가 2장짜리 문서를 꺼냈어요.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파키스탄에 보낸 데이터 서한이었어요. 이란이 이걸 근거로 30일 기한을 제시했다는 겁니까? 시뮬레이션이 있었잖아요. 30일 안에 통행이 재개되면 한국 원유 수입 단가가 40% 회복된다는 거. 이란이 이걸 국제시장 회복 속도 추정치로 인용했더라고요. 미국 측도 이 수치에 반박을 못했거든요. 저는 서한을 잠깐 봤어요.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한국이 이 수치를 일부러 보낸 거겠죠? 협상에 쓰이길 바라고? 나와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이란의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는 초기 단계 제재 완화 조치이며 핵 협상 진전에 따라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항은 이란이 가장 오래 버티던 지점이었어요. 동결 자산 해제 범위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수십 통의 문서를 주고받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파키스탄 중재팀의 역할이었습니다. 나와즈가 말했어요. 이 세 조항이 합의되면 트럼프가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측에서 신호를 보내왔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형광등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발목 쪽으로 흘렀어요. 걸으면서 서한 내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30일 시뮬레이션을 보낸 게 이란한테 넘어갔고 이란은 그걸 협상 제안의 근거로 쓴 거잖아요.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협상 기한을 설계한 셈이 된 건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이 안 됐어요. 아리프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명 초안에 동의해도 됩니까? 아직이에요. 아리프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반응이 왔거든요. 화면에 외신 문구가 떴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공식 항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초안에 포함된 이란 핵 프로그램 60일 협상 틀이 이스라엘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광장 쪽 출입문을 밀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 냄새가 올라왔어요. 열기와 먼지,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연보라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 3페이지는 이제 조율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란 측은 서명 준비를 마쳤다고 했어요. 남은 건 트럼프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광장에 서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0일이라는 조항 하나가 한국 데이터에서 왔다는 게 조항을 만드는 내내 쉽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모를 일이에요. 어쩌다 숫자가 맞아떨어진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낮 12시가 넘었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사무실 TV에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보도가 흘러나왔어요. 통역기를 귀에 꽂고 들었습니다. 이란은 아직 중재자인 파키스탄 측에 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과 서방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나와즈가 TV를 껐어요. 이란 공식 부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젯밤 우리가 정리한 3개 조항이 탁자 위에 있었거든요. 이란 측이 서명 준비를 마쳤다는 채널 메시지도 있었는데 정작 공식 채널에서는 부인이 나온 거죠. 아리프가 말했어요. 강경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협상팀이랑 국내 강경파가 다른 입장인 거거든요. 이 패턴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유연하게 나오다가도 국내 여론용으로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건 이란이 오래 써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이번엔 타이밍이 나빴습니다. 트럼프가 며칠 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소식이 돌고 있는데 이란이 부인 보도를 낸 거잖아요. 영상통화 준비를 했어요. 이란 채널 측 인물은 테헤란 어딘가에 있었는데 화면 배경에 블라인드가 쳐진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화면 너머로 에어컨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스님 보도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초안 회람은 사실입니까? 상대방이 잠깐 멈췄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회람한 거예요. 이란은 최종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항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겁니까? 조항이 아닙니다. 핵 협상 구조가 문제예요. 저는 자료를 폈어요. 60일 핵 협상 틀 조항이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추가 농축 중단, 국제 원자력 기구 감독 강화. 이건 이전 협상에서도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랑 달라요. 이번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문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란 국내에서 수용이 어려운 거예요. 영상통화 화면 너머의 목소리가 안정돼 있었어요. 그 안정감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뜻이었거든요. 중국이 추가 조건을 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양자 합의를 하더라도 유엔 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중동 협상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걸 중국으로선 원하지 않겠죠?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뗐어요. 아리프에게 눈짓을 했고 잠깐 통화를 보류했습니다. 중국이 끼어들면 다시 교착 상태예요. 나와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늘 오전에 이란 항공사 2곳의 착륙,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미국은 압박을 유지하면서 서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오후 햇빛이 사무실 바닥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둘기 소리가 2번 들렸어요. 이란 강경파의 부인, 중국의 추가 조건, 이스라엘의 이의,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 하나를 두고 세 방향에서 동시에 힘이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또 그 서한 생각이 났어요. 30일 기한이 한국 시뮬레이션에서 왔다는 거, 47일이라는 숫자, 이란 측이 그걸 협상 근거로 썼다는 거, 한국 데이터가 초안에 영향을 줬다는 게 그냥 우연히 숫자가 맞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의도를 갖고 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아리포가 창문 쪽에서 저를 봤어요. 한국 비축유가 208일치인데 정유 가동 한계가 47일이라는 수치를 서한에 직접 적어서 보낸 거잖아요. 모르고 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 먼지 낀 이슬라마바드 오후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은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고 트럼프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서명이 이루어지면 25척이 풀리는 건데 그 25척 안에 선원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무겁게 들어왔어요. 이슬라마바드 공항 출발 터미널이었어요. 두바이행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탑승 30분 전에 나와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트럼프가 서명을 보류했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대통령이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거든요.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며칠 더.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동맹국에 회람된 게 어젯밤이었는데 서명은 아직이라는 거였어요. 이란이 서명 준비를 마쳤다고 했고 우리가 3주 동안 만든 문서가 탁자 위에 있는데 트럼프가 멈춰 있는 거잖아요. 공항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아랍어로 먼저 나왔고 영어가 뒤를 이었어요. 기내에 자리를 잡고 태블릿을 열었어요. 베선트 장관이 이날 별도로 이란 항공사 2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명은 보류하면서 압박은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이란이 더 양보하길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버는 건지 판단이 안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이슬라마바드 시가지가 창문 아래로 펼쳐졌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으려는데 알림이 하나 더 왔어요. 지난달 서한권 이후로 팔로우해둔 한국 연합뉴스 채널이었거든요. 한국 유조선이 전쟁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니버설 위너호 5월 19일부터 이란 측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을 시작했고 5월 20일에 해협을 벗어났다는 거였습니다.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빠져나온 선박이었어요. 화면을 다시 봤어요. 26척 가운데 한 척이었네요. 25척이 아직 안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사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협에 남은 25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는 거였어요. 강하게 항의한 것도 아니고 성과를 내세운 것도 아니었죠. 그냥 계속하겠다는 거였어요. 한 척이 나온 방식이 눈에 걸렸더라고요. 이란 측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싸운 게 아니라 이란이 길을 줬고 한국이 그 길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 선박들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처음으로 실제로 나온 건 한국이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어요. 엔진 소리가 귀를 눌렀습니다. 한국이 데이터 서한을 보내고 이란 협상 근거로 쓰이고 조용히 한 척을 빼낸 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내린 건 낮 무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모래 냄새가 짙었거든요. 택시를 잡았어요. 항구 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나무호가 있는 항구 쪽으로 발이 가는데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창밖으로 두바이 고속도로가 흘렀습니다. 크레인이 줄지어선 항구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서명되면 30일 안에 해협이 열리는 거잖아요. 25척이 전부 나오려면 그 30일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항구 정문 앞에서 멈췄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름 냄새와 바닷바 바람이 같이 왔습니다. 나무호 예인선이 들어온 도크가 저쪽에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여전히 파랗게 튀고 있었거든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선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 아직 몰랐습니다. 나무호 도크는 야적장 안쪽이었어요.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용접 불꽃이 산발적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인 인부들은 전부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 작업복 위에 흰 안전모. 나무 선체 쪽 비계 아래 앉아 계셨어요. 헬멧을 벗고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60을 조금 넘긴 것 같았거든요. 다가갔어요.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번역 앱을 켰습니다. 여기 수리기술자예요. 나무 접합 부위 검사 중이에요.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관절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흔적도 있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피격, 사고 나고 열흘 됐어요. 두바이 현지 조선소랑 연결된 업체에서 일하거든요.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서명되면 이 선박도 조만간 나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서명이 없는 동안 이분은 이 도크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뭘 적고 계셨어요? 그분이 수첩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 드릴 편지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가 이쪽 지역에 계십니까? 아니요, 한국에 계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여기 온 거 걱정하시거든요. 그분이 잠깐 웃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기 오셨거든요. 1974년이에요. 사우디 리야드 건설 현장이었어요. 처음 외국에서 월급 받으신 게 이 중동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낯설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걱정은 똑같으시더라고요. 야적장 쪽에서 금속 두드리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1974년, 52년 전이었어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건 2026년이에요. 한국인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처음 월급을 받은 건 1974년이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같은 중동에서 피격된 선박 선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때 현장이 힘들지 않으셨냐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했다고요. 힘들지 않으셨냐고 하면 그냥 했다고. 무섭지 않으셨냐고 해도 그냥 했다고요. 그냥 했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말이 먼저 안 나왔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더 짙어진 것 같았고 야적장 불빛이 저녁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보였어요.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수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외교관으로 일해온 그 오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믿어온 게 있었어요. 강한 나라가 결정하고 약한 나라는 당한다는 거.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는 이런 협상에서 피해국으로 끝난다는 거. 그게 제가 오래 봐온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1974년에 아버지가 그냥 했고 2026년에 아들이 여기서 배를 고치고 있는 나라가 가장 먼저 정확한 계산을 끝내서 데이터를 보내오고 소리 한번 안 지르고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의 기한 하나를 설계했다는 게 틀렸습니다. 말이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도 손을 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1974년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처음 월급 봉투를 받으셨을 때 그 손이 오늘 이 선체를 고치고 있는 아들의 손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오늘에야 봤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나고 자라 강대국들 틈에서 외교를 해온 저도 그 52년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했다는 말 한마디에 담긴 게 얼마나 큰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국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저는 그분 옆에 한참 서 있었어요. 야적장 끝에서 뱃고동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두바이 항구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온 건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 3페이지짜리 문서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었어요. 나와지가 미리 올려두고 간 거였거든요. 숫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30일. 서명일로부터 호르무즈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기한이에요. 그 30일이라는 숫자가 한국이 보는 시뮬레이션에서 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87.9%. 해협이 막힌 뒤 한 달 만에 뛴 도입 단가였어요. 배럴당 68달러에서 128달러.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겪은 수치였습니다. 25척. 오늘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아직 있는 한국 선박이에요. 선원 158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저는 3번 봤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에는 어젯밤 야적장 기술자의 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관절마다 굳은 살이 박혀있던 그 손이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파키스탄이 중재국이 된 건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그 방식으로 일해왔거든요. 강한 나라가 결정하고 약한 나라는 버틴다.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는 피해국으로 끝난다. 그게 외교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계산을 끝낸 나라가 협상의 기한을 설계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냈고 그 숫자가 이란 협상 제안서에 들어갔고 초안 30일 조항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한국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한 쪽이 가장 먼저 계산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까지 몰랐어요. 파키스탄은 강대국 사이에서 오래 버텨왔습니다. 그 방식을 알기 때문에 중재국을 맡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방식은 달랐어요. 강한 쪽에 기대지 않았거든요. 틈새를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하면서 계산했고 계산이 끝나자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1974년 리야드에서 아버지가 그냥 했듯이 2026년 두바이에서 아들이 그냥 배를 고쳤듯이 소리 없이 쌓아온 그 시간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양해각서 초안이 여기까지 온 데에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와지가 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트럼프 쪽에서 며칠 안에 결정이 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알겠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재팀 사무실 옆에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저는 일하면서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바닥에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어요. 벤치 하나가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특유의 자스민 향이 바람을 타고 엮여왔어요. 문서를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3페이지짜리 초안이었어요. 트럼프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그 문서였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30일, 통행료 없는 통항, 기뢰 제거,
동결 자산 120억 달러. 이 조항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30이라는 숫자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스민 향이 다시 왔습니다. 바람이 정원을 한번 가로질렀어요. 문서 한 귀퉁이가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그 귀퉁이를 눌렀어요. 종이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오후가 정원 위에 있었어요. 트럼프의 서명이 아직 없었고 25척이 아직 해협안에 있었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이 남아 있었어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